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제 경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네.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날카롭게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전망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좀 부동산 시장 어느 단계에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7월 이 순간,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금 것 순간이. 같아요. 네. 이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지금 아마 반증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변곡점의 개념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그럼 기울기가 바뀌는 그 지점을 뭐라 할까요? 그 변곡점이죠. 변하는 예. 지점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떨어지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오를 수도 있고 기울기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일단 주식 이런 거 빼고요. 경제 혹은 경기라고만 봐도 세계 경제가 23년이 바닥이고요. 24년이 23년보다는 좋아요. 그거는 월드뱅크, IMF, OECD 모든 국제기구가 같은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가 유독 어려웠고 네.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니까 지독하리만큼 안 좋은 경제예요. 올해 경제가. 근데 올해 경제를 놓고 봐도 상반기는 0.8%, 하반기는 1.8%,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좋아요. 네. 근데 하반기가 좋지만 그렇다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 상저하고로 표현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만 좋은 것이지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그런 거지 네. 1.8%가 좋은 게 아니니까 고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그쵸. 상당히 네, 많다. 좋은 게 아닌 거니까 상저하고로 표현하는 게 좋고 굳이 표현한다면 상극저 하저 극단적인 저 그게 상반기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하반기가 더 좋고요. 23년과 24년을 놓고 보면 24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변곡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건 경기고요. 물론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물가 상승률이 뭐 드디어 2%대를 기록했습니다. 2.7%요. 계속 3%, 4%, 초반에는 6.3%, 22년 7월이죠. 네. 그 구간을 지나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아직 목표하는 물가 2%를 윗도는 웃도는 구간.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높지만 네.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은 종전에 비해서는 완화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완화된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이 오는구나. 가혹하리만큼 금리 인상 해왔는데 그 금리 그러네요. 인상 네.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점차.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도 7월에 금리 인상하겠지만 네. 그리고는 끝나거나 추가적인 인상을 해봐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나는 구간도 네. 23년 하반기. 아, 물가 상승 압력도 지배적이었지만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구간도 하반기. 경기도 바닥 찍고 회복되는 하반기. 모든 것이 변곡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네네네.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 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할 때 뭐가 반등입니까? 기자님 댁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 집값이 오르면 반등입니까? 제주도 집값이 오르면 반등인가요? 그렇죠. 특정 집값보다는 뭔가 좀, 평균으로 네, 해야죠. 평균적으로. 그건 전 네. 평균입니다. 네. 물론 평균 집값이 있지만 저는 기준으로 하는 집값을 아파트로 선정을 했고요. 네네. 아파트가 전체 매매 가격에 한 75%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게 아파트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22년, 23년 내내 마이너스 등락률이었어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안 보이는.
근데 이게 0을 찾아옵니다. 음. 0을 찾아오는 지점이 지금 7월이에요. 아. 그래서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 음.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서 0을 넘어서는. 네, 지금, 0을 넘어서지만 네. 그렇다고 뭐 대세 상승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0을 통과해서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놨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런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집 거래량, 주택 거래량, 주택 매매 계약 건수로 본다면 22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물론 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그렇죠. 예. 축소된 구간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축소된 거 이래로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제 거래량이 좀 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등보다는 네. 일시적 반등으로 이제 많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시적 반등이라는 그 논리에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의 의견은 네네. 뭐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감각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파트 이 거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은 어제 오늘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바뀌진 않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네. 길게는 2년 3년 정도의 롱텀한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이클은 더 길었어요. 4년 동안 떨어지다가 4년 동안 오르다가 이런 사이클을 과거에는 그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이클이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특히 그 사이클이 좁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왜냐하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었죠.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었죠. 그리고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2015년 12월까지. 굉장히 길죠. 네네, 그러네요. 예. 그때까지가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찔끔 올려요. 0.25%포인트. 그리고 16년 12월 1년 만에 또 한 번 올려요. 그 17년에 올리는데 서서히, 3번, 예. 18년에 4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작 4번인 거예요. 1년 네, 동안. 그러네요. 예. 0.25씩 4번이라고 해보세요. 그 1년 동안 1%포인트. 근데 지금 FMC 우리 22년, 23년 1년 동안 5%포인트를 올렸어요. 금리의 사이클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로금리였다가 15년 12월부터 바뀌는데 15, 16, 17, 18년 동안 9번 금리 인상 2.25%포인트. 근데 2.25%포인트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작인 거예요. 이번에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을 보면 2020년 팬데믹 위기 오고 제로금리. 그리고 당장 22년부터 엄청난 금리 인상. 근데 그 금리 인상은 기존 금리보다 더 높게까지. 근데 이 사이클이 불과 1년 동안 네.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역시 그 사이클에 마감되는 라스트 댄스라고 하잖아요. 그 금리 인상이라는 춤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23년 하반기에 올 거라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올 거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다는 인식이 있는 것 멈출 같아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인식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미래를 나름 전망하시는 거거든요. 미래를 전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나름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23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라고 강하게 믿으시는 분은 매수로 연결될 것이고 그쵸, 예. 아니야 일시적 반등일 거야 또 떨어질 거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안 사시겠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매수 의견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전망치를 통계적으로 추산한 건데 네. 주택가격 전망 CSI의 개념은 오늘 집값하고 음. 정확히 1년 후 오늘의 집값을 그러니까 23년 7월 집값과 네. 24년 7월 집값을 비교했을 때 24년 7월 집값이 더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 어. 그러면 그게 높을 거라고 믿으면 100을 웃돌아요. 그게 낮을 거야 생각 100을 밑돌아요. 네네. 근데 계속 밑돌다가 웃돌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 사이클이 좁혀졌다. 그래서 20년, 21년 대세 상승, 네. 22년 중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대세하락. 그러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영을지라는 구간이 와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수요세가 조금 더 강해졌다. 매도세보다. 네네. 예,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에요. 근데 그 좋고 나쁨이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그죠? 그러네요. 네. 집을 보유한 자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집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정치적으로도 다소 집값은 떨어져야만 해.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해. 이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높은 집값은 정말 이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집값이 왕창 떨어져줘야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나 철학이나 혹은 정치 철학까지 포함해서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반대로 집값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계층이 있어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전망하는 것과 집값이 이래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희망과 전망은 다르다. 네네. 근데 저는 좀 과감히 말씀드리면 희망은 하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승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망을 특정 하시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그 산업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를 떠나서 얘기해야 되죠. 우리 경제를 놓고 얘기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은 집값이 좋은 거다라고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네. 우리 경제만을 놓고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올라가는 게 좋으실 거고 무주택자는 떨어지는 게 좋으실 텐데 그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우리 한국 경제만을 놓고 봤을 때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네. 저의 이해관계도 떠나서 한국 경제만을 관찰했을 때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급격한 우리 경제에 주는 숙제, 가장 중대한 숙제.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뭐 집값이 다 떨어져 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집값이 떨어져 주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기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든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좋냐 떨어지는 게 좋냐 경제를 생각하면 네.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과 전망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설사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전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희망은 한국이 이겨야 돼. 아,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겨야 된다고 응원할지라도 네. 만약에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이런 뭐 전략이나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몰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네. 일본이 이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그 진단된 의견을 소신껏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23년 경제 전망 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10월에 이 책을 내고서 23년 상반기 내내 가격이 조정된다. 그러니까 조정된다는 말씀에 익숙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중반부터 작년 전망 책부터 작년 10월에 네. 중반 지점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좀 해소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하면서 매매 가격이 다소 완만하게 반등하는 지점이 올 수 있다.
그게 23년 중반부터다라고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312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그 독자분들은 기조가 바뀌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변절자라고 생각하세요. 변절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네. 근데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는 좋아하시다가 반등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부 독자분들은. 희망이 섞인 게 그건 뭐냐면 벗어나니까. 네. 한일전을 보니까 전반전에는 한국이 이긴다. 후반전에는 일본이 더 이겨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긴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요. 만약에. 네. 근데 전반전에는 한국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좋아하시다가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하반기에 왔어요. 근데 일본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일본이 이겨요.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그쵸. 근데 희망과 전망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혹여나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근거로 하락을 믿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상승을 얘기하는지 왜 반등을 얘기하는지 네. 왜 기조 전환을 갖고 있는지를 들으셔서 그 의견의 근거를 쫓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균형점을 찾아가 나가시는 거 네. 그게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집값 변동은 그럼 어떤 좀 과정을 거쳐서 좀 나타날까요 앞으로? 예. 저는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가 0을 통과해서 매우 완만한 수준의 반등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일시적 상승이고 다시 2차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그렇다. 2008년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과거랑 많이. 근데 2008년과 지금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2008년은 정말 깊숙이 침체돼서 고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2008년은. 고질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근데 팬데믹 위기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스쳐가는 병이에요. 네. 굳이 따지면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금리 사이클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시작됐던 완화의 시대 그것은 2015년부터 마감됐고 2015년도부터 시작됐던 긴축의 시대는 또 2019년까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중반부터 완화의 시대로 다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 흐름이 길죠. 근데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그리고 24년부터 다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주기가 짧아졌잖아요. 그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논거가 좀 약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제 의견은 일시적 반등이고 다시 침체된다, 다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역전세난이거든요. 근데 역전세난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오면 다시 2차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역전세 문제가 집값을 대세 상승시키지 못하는 요인인 거예요. 다만 이게 하락할 만큼 다시 하락 반전시킬 만큼의 강한 압력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여기 손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그리고 네. 눌러봐 주세요. 네. 눌러봐 주세요. 세게. 안 내려가네요. 안 내려가죠. 네. 왜냐하면 제 힘이 더 세서 그래요. 하락 압력은 있어요. 역전세 현상은 하방 압력 맞아요. 네네. 그러나 상방 압력이 더 크면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만 보죠? 왜 하방 압력만 보죠? 같이 비교해야 되죠. 총괄적으로 비교. 그러네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상방 압력은 무엇이 있고 하방 압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질 때 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대략 4% 정도 돼요. 근데 4%는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4% 오르는 거예요. 근데 국제 유가만 보면 국제 유가 그래서 에너지 가격 등락률 그러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품목이 에너지 품목이에요. 근데 에너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품목별로 다르죠. 네.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주로 22년 7월 달 국제 유가 기억나십니까? 100달러였어요. 100달러를 넘었죠. 근데 지금은 7, 80달러. 그럼 에너지 가격 등락률로 보면 100달러에서 70달러니까 3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라면 가격 떨어뜨려라 이 얘기잖아요. 요즘 이슈가 있었죠. 곡물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역사상 정점이었어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그때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은 원자재 가격들은 22년과 23년을 비교하면 23년이 더 낮아요. 근데 왜 물가는 4%나 여전히 오르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은 있어요. 네, 계속 있다. 근데 네. 상방 압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루 봐야 되는데 역시 역전세 난 이것은 하방 압력 맞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상승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역전세 난 같은 경우도 왜 강한 하방 압력이 아니냐 의외로 해소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도 네. 0을 통과해서 올라가듯이 전세 가격 등락률도 0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전세 난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와 전세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를 비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낮았던 가장 높은 가격의 전세를 들어가신 입주자께서 네. 가장 낮은 전세 가격으로 전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사서 무릎에서 파시는 분들도 있듯이 이게 어중간하게 결정이 돼요.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네.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과 2년 후를 비교하면 가장 낮았던 전세 가격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23년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강한 역전세난이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난이 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힘든 거예요? 뭐 세입자도 힘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힘든 사람은 네. 세입자죠. 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그러니까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해 볼게요. 역전세난이 오기를 바라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네네.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밤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내일 시험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네. 그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벼락치기라도 해서. 그거라도 네, 해야 네. 된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실력이 안 높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에요. 내일 시험이라는 게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 지금까지 안 해서 내 실력이 약하니까 벼락치기 안 할 겁니까? 그냥 시험 볼 겁니까? 아니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됩니까? 밤새라도 해야죠. 네. 해야 되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벼락치기를 하는 거는 건강에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건강에는 안 좋겠죠. 건강에 네. 안 좋겠죠. 네. 근데 건강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더 시험 중요하죠. 성적이 더 중요했던 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음, 설사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네. 오히려 부자만 더 부자되게 만드는 제도 아니냐라는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가 돈 못 돌려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입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그러면 같아요. 네. 당장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무주택자 세입자들이
너무 극단적인 피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드리는 말씀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때는 네. 일단 옳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절대 하늘에 선 섰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보자고요. 일단 요것만 보자고요. 요걸 봤을 때 뭐가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정말 큰 난을 겪으면 안 돼요. 네. 그걸 막기 위한 정책 제도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의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네. 매매 가격 등락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상방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안 팔아도 네. 되니까. 네. 정책의 목적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거지만 네. 효과는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 놓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네네. 이렇다고 해서 상승론자가 아니고 뭐 보수론자가 아니에요. 네. 정치론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역전세난이 온다? 오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제가 되짚고 싶고요. 오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한 피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취약계층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그 역전세의 주된 난의 대상은 아파트 전세도 아니에요. 저 빌려나 네. 단독주택. 네. 상대적으로 더 서민계층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나는 무주택이니까 집값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나쁜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네네네. 의견은. 네. 근데 어쨌든 강한 역전세난은 그래서 안 온다 라고 막 제도적 장치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의외로 전세가격 등락률도 네. 0을 통과해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 등락률과 전세가격 등락률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그렇게 크게 낮춰잡을 필요까지는 없어진다.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를 봐야 되는데 네. 전세 수급 지수는 뭐냐면 공급이 많냐, 전세 공급이 많냐, 전세 수요가 많냐. 근데 다시 전세 수요가 많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 전세 가격이 많이 조정됐으니 월세보단 전세가 낮겠다. 네네. 전세 선호 현상이 다시 집중돼요. 그리고 금리, 전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런 부동산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월세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전세겠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을 또,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아.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네네. 내려가기만 하다가 올라가는.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도 100 밑에서만 맴돌다가 100을 통과하고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올라가고 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기조로 가는 거죠. 매매 가격 등락률도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계속 오르다가 7만 5천 호 정점 찍고 네. 7만 2천 호, 7만 1천 호, 6만 8천 호 해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변곡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곡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 보세요. 변곡점 맞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일차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등세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반등세도 약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급하게 서두르시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네. 4%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4%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월 이자 납입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내가 산 그 집의 가격이 매월 200만 원씩 오를까?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어떤 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계층의 분들이라면, 경우시라든가 네. 뭐 실수요자라든가 뭐 그런 건 그런 시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이 도래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 통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서두를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반등의 시그널은 이미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하나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최근 또 대출 규모가 좀 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네.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좀 본질을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아,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는 것은 뭐 국제기구 IMF나 네. IIF와 같은 금융안정협회 같은 이런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 성격의 외부 저명한 기관들도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다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다 느끼실 겁니다. 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쭤보면 네. 머뭇거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지금 1,900조니까요. 그렇죠. 네. 2,000조니까요. 근데 규모에 문제 있다는 그런 말씀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연구 인생 커리어 동안 내내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규모에 문제 있다. 네. 그러니까 1,000조 원 돌파할 때도 문제다. 그게 제 기억에는 2013년입니다. 13, 14년. 1,000조 원 돌파한다고 하면서 가계부채 규모 문제 있다. 근데 마치 폭탄이 터질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 1,000조 원 돌파하면 문제입니까? 1,100조 원 돌파하면 문제예요? 그럼 1,900조 원 돌파하면 또 문제예요? 2,000조 돌파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규모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죠? 뭐가 문제인지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어요. 맞아요. 예. 이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그 규모, 절대적인 규모가 예, 부동산 대출이죠. 부동산 대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는 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이 지금부터 23년 하반기에 더 조정이 오면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의외로 그런 가격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가계의 그 대출의 주체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규모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의 절대적인 계층이 누굴까요? 고소득 계층이에요. 1분위 저소득 계층부터 네. 5분위 고소득 계층까지 나열해 보면 사실 그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는 2,000조 원 중에 2,000조라고 해볼게요. 네네. 2,000조 원 중에 대략 한 1,900조 원이 중고소득층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부채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 100조 원 정도가 취약계층의 부채예요. 10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고소득층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부채의 규모가 2억 3억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저소득층은 부채를 갖고 있지만 1,000, 2천만 원입니다. 다르죠. 네. 그러면 전체 부채의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고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할 거라면 고소득층의 부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소득층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네네. 왜 자꾸 고소득층 걱정하세요? 갚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갚아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DSR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DSR의 개념은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놓으시면 됩니다. 기자님의 가구 소득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구 소득을 합산해서 분모에 놓으세요. 그리고 매월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액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합해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분모의 소득,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 예를 들면 월 가처분 소득이 가구당 1,000만 원이다. 근데 분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원금은 150만 원씩 갚고 네. 이자는 50만 원 갚는다. 그러면 2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맞죠? 그럼 계산하면 이게 DSR이 몇 퍼센트입니까?
20%잖아요. 그게 DSR입니다. 근데 이 DSR이 높으면 고위험군이에요. 네네. 40%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누가 40%를 초과할까요? 1, 2분위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1, 2분위 저소득층은 원래부터 40%를 초과했었는데 네. 더 올라갔어요. 결국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고 네. 쪼들리고 생계형 대출인 거예요. 부동산 대출이 아니에요.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채무 상환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빚을 갚아 나갔다는 뜻이에요. 네. 금리가 오르네, 빚 갚아버려. 이렇게 의사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22년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시라. 빚 갚을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갚을 수 있는 부채인가 갚을 수 없는 부채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부채만 2,000조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갚을 수 있는데요. 빌 게이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조의 부채를 갖고 있어. 네. 걱정되십니까? 안 되죠. 갚을 수 네. 있대잖아요. 왜 자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 빚졌어요. 학생이, 대학생이. 네. 500만 원 빚졌어요. 못 갚을 것 같아요. 그거 걱정해 줘야죠. 빚의 규모를 가지고 부채의 문제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네네.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누구의 문제냐? 100조의 문제고 그 100조는 취약계층의 부채예요. 그걸 우리는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의 정의는 첫 번째 조건이 다중채무자여야 돼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어요. 네. 신용대출도 있어요.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카드 대출도 있어요. 이렇게 세 건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이면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취약차주의 정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기준은 신용 등급이 저신용 등급이어야 돼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으면 저신용 등급, 8, 9, 10등급 저신용 등급이죠. 네. 혹은 저소득계층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 수준별로 쭉 나열하면 소득 수준 가장 낮은 계층이 1, 2, 3분이거든요. 자, 이게 저소득계층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인 이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는 다시 말하면 빚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 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5, 6% 정도 돼요. 아까 말씀 나누신 2,000조에 해당되는 네. 부채 규모에서. 그래서 제가 100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득층이 짊어진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짊어진 100조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네네네. 결국 이들의 빚은 신용등급도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네. 그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의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고 제가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네네.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 반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상충됩니까? 그렇죠. 그럼 별개의 문제네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저소득층의 부채인 거고 고소득층의 문제가 아닌 거고 제발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투자하고 네. 먼저 지금 반등하는 지점에 매물 알아보고 그리고 금리 올라갈 때는 빨리 변제하고 충분히 움직입니다.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의 부채가 문제 있다고 시인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분양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분양시장도 지역마다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정점 찍고 해소되고 있는 흐름인 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작년 22년 10월에도 23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 명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23년 중반을 지점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미분 주택 건수가 위험 구간을 6만 5천 호 정도로 둡니다. 네. 그러니까 6만 5천 호 지점에 오거나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 그런 지점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상승 반전하는 지점과 만날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근데 그런 지점이 거의 온 거죠. 예. 그러니까 7만 5천 호 미분양 주택에서 7만 2천 호, 7만 1천 호, 6만 8천 호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분 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쨌든 분양 시장에서는 다시 분양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요. 물론 지역마다 좀 천차만별이 네. 성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1도 없습니다. 없어요, 미분양 주택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하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미분 주택이 많이 쌓인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충남 이런 지역들이 3대 지역이 가장 많이 쌓였는데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이 지역에 미분 주택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지역도 매우 완만하게나마 해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분 주택 건수가 같이 해소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악성 미분양 주택, 중공후 미분양, 예.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충분한 속도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 가격이 강한 반등은 어렵다. 그러나 대세적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고 있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분양 시장에 어쩌면 이제 매수하려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이 하락할 거라고 믿으면 네. 하락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 상승 반전할 거야 믿고 네. 상승에 베팅을 해요. 그럼 상승 반전하는 그렇죠. 거예요. 과반이 일단 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다시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미분 주택 건수가 다소 해소되는 추이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이 분양 시장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 22년, 23년에 주택 가격이 조정된 이 흐름은 네. 생각보다 많이 조정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집값만 놓고 등락률을 계산하면 당연히 20년, 21년에 폭등했고 네. 22년, 23년에 그렇게 조정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조정된 거예요. 어. 이해가시죠? 네네. 모든 물가가 예를 들어 5% 올랐는데 그러는 동안 집값이 5% 떨어진 것과 5%가 아니라 0%로 물가가 안 오르는데 5% 떨어진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죠? 예. 이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이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뭐 그동안 건설사들도 분양이 잘 안 돼서 좀 위기라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네. 건설사들의 속내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 좀 그런 전망을 봤을 때. 건설사들은 당연히 이런 반등 국면, 변곡점이라는 측면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저는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해소될 거라고 전망한 근거가 아까 수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2차 하락 온다, 아니면 계속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가장 지배적인 근거는 분양률이 낮아서다. 분양을 안 해서다. 건설사들이 안 팔리는데 왜 분양하냐. 예. 그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세가 미진해서 분양률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분양을 계속 안 할 거라는 거죠. 안 팔린 물건을 왜 내놓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 기간 분양 물량을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건설사가 이 부분을 더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세가 반등하나 안 하나, 이 매물을 던져도 매수로 연결될까 안 할까, 그거를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그 시점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주택 건수는 오히려 수요세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수요세에 부응하는 분양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줄였다, 분양률을 줄였다. 이것은 공급만 본 것이고요. 수요와 같이 본다면 수요도 그만큼 반등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 건수는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상위 10대 건설사들은요. 경영 전략 계획을 굉장히 면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기회가 올지 차츰차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 입주 물량 변화에 따라서 집값이 더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시던데 그런 네. 부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집값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시 경제적으로 네. 강한 상승을 만들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다. 강한 상승을 만들 요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고 경기도 뭐 23년 상반기 바닥 찍고 회복은 되지만 지지부진한 회복이고요. 그리고 뭐 물가도 정점 찍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고 금리도 동결한다지만 높은 금리에서 동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압력은 사실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네. 그거는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중에 역전세 난 하나만 보고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네. 해석해도 안 되고요. 입주 물량 하나만 보고 가격이 극단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봐도 안 되고 100여 가지 지표를 고루 보면서 아마 오는 말씀 속에 네. 나름 한 100가지는 아니더라도 예, 한 맞습니다. 4, 50가지의 그런 변수들을 고루 관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놓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전망들 좀 참고하시면서 집값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